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오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니는 산새처럼 날러갔구나.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 일을 읽어봤는데요.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정지용의 시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섬세하고 독특한 언어로 한국 현대시의 신경지를 열었던 시인 정지용. 고향을 향한 애틋한 기억과 유년 시절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의 대표작 향수는 우리에게 진한 그리움의 향기를 머금게 한다. 1902년 충북 옥천의 가난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풍부한 감수성으로 학창시절 열성적인 문학 청년이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한 그는 슬픈 마음을 이국적인 정서로 노래한 독특한 작품 카페 프란스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문단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상, 윤동주, 하나운 등의 수많은 시인들을 문단에 배출하였다.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쓰는 것조차 핍박받았던 때 정지용은 누구보다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했던 시인이었다. 최고의 천재 시인으로 불렸지만 전쟁 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비운의 시인 정지용. 한없이 깊고 투명한 그의 시세계를 돌아보는 시간. 정지용 시인의 삶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정지용 시인 하면은 아무래도 이 향수라는 이 제목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지용희 회장님으로 또 활동 중이시기 때문에 이근배 시인께서는 향수를 뭐 여러 번 읽으셨고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번 읽었다는 말보다는요, 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많은 시인들이 지용의 시를 읽지 않고는 시를 썼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 지용의 시집 한 권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고, 특히 향수라는 시는 이 나라 어떤 현대시 하나의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동훈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향수의 의미를 어떻게 되새겨 주시나요? 이제 향수는 고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고향을 일깨워주고 또 인간적인 걸 상실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 향수를 읽어보면 이제 돼지 흙 얘기가 나오고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누이 동생 아내 얘기도 네. 나오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핵가족 시대에 특히 그 가족적인 모습 그런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요새 이제 디지털 코드 시대니까 대부분 그 유목민적인 생활을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뭔가 근원적인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시가 정지용의 향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래로 불리워지면서 참 사람들에게 가깝게 느껴졌잖아요. 가수 이동원 씨 그리고 테너 박인수 씨가 부른 노래도 우리들에게 익숙한데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기 전에 음악으로 듣는 향수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헐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지가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 외켜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돌아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치리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써 나사를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주름 휘적시던 그것이 차마 꿈엔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빈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설 밟아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짓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치리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드 꿈엔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향을 노래하는 시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고향도 고향이지만 크게 보면은 그분이 그 향수를 쓴 배경은 그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조국이라는 큰 우리 민족의 삶, 뭐 여기는 뭐 아내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뭐 누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 배달결의 어떤 민족적 삶의 정체성 이런 것을 희원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넓은 벌 동쪽이라는 것도 옥천에 가면 그 넓은 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대동여주라든가 뭐 동국여지 승남이라기 동자 들으면 다 이게 한국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옛 이야기 지을되는 이야기가 뭐 그래서 실개천이 히도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무슨 호랑이 국감 얘기가 아니라 어떤 역사성 또 룩배기 황소도 우리 농경사회 어떤 그 농사 짓는 상징성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에 보면은 그것이 차마 꿈엔 들리치리야라고 하는 후렴이 5번이나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아마 정지용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그 지도자 지식인들이 그 생각하기를 언제 우리가 일제의 이런 그 소나비에서 벗어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걸 늘 가슴에 이렇게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된다. 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것은 곧 고향을 좀 확대해서
우리 조국이라는 그 원형 이런 것을 되찾자는 그런 염원이 담긴 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차마 꼬맨더 이칠리아라든가 함추름 휘적시든 곳 이런 그 시어들이 참 이렇게 감각적인 것 같은데 그 정지영 시인만의 어떤 시적 표현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향수를 보면 이제 처음 지적하셨지만은 후렴구로서 차마 그것이 꼬맨더 이칠리아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어떤 음악적인 효과를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모두 5년으로 되어 있고 각년은 4행 내지 5행으로 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5년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들은 5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황소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자기 자신이 나오고 누이와 아내가 나오고 다시 그 가족이 다 모여있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5개의 장면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는 것이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이고 네.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후렴구를 통해서 음악적으로 반복시켜 줌으로써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고향의 풍경들이 시각적으로 떠오르는 동시에 음악적으로 되풀이돼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읽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5개의 장면을 이렇게 분할이 되는 거군요. 네. 어떤 평론을 하시면서 그 시 하나를 잘근잘근 이렇게 씹다 보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할 텐데, 이 바다라는 시가 있잖아요. 바다 1,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인데, 오오오오오 소리치며 달려가니, 오오오오오 연달아서 몰아온다. 간밤에 잠살포시 먼 뇌성이 울더니, 오늘 아침 바다는 포도빛으로 부풀어졌다. 철썩철썩 철썩철썩 철썩 제비 날아들듯 물결 세이세이로 춤을 추어. 어떤 그 언어 감각 같은 게 여기서는 또 굉장히 어떤 그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그 정지용 시인의 어떤 언어 감각의 어떤 탁월함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대문학 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인들은 우리 말의 어휘 부족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지용 선생은 개발했고 또 조탁을 하셨고, 근데 향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처음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요 해설피 같은 어휘, 또는 두 번째 연에서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나오고, 함부로 쏜 화살도 나오지만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함처럼 휘적시던 이런 이 시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시어들은 그 충청도의 토착어이기도 하고, 그 시어들이 지금 구사된 시행의 문맥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어가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해설피 같은 것은 학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가 설핏 질 무렵이라는 뜻인데, 저녁 무렵에 이 황소가 느리게 우는 이 울음소리가 금빛으로 떠올리면서 그 풍경이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고, 또 뒷부분에 보면은 하늘에는 섞은 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또 이 독특한 시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하늘에 크고 작은 별이 섞여 있는 그런 별의 모습, 또는 서리까마귀 같은 이런 표현들이 그 우리의 향토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우리 말을 갈고 닦는 데 있어서 지용이 얼마나 고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네. 여러 이제 시들 가운데 사실은 이제 어떤 그 글자체 같은 것도 다르고, 이 외래어 같은 것들도 쓴 시가 카페 프란스라는 시인데요.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빗두루 쓴 장명등.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놈은 루바슈카, 또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뻗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밤비는 뱀눈처럼 가는데 페이브먼트에 흐느끼는 불빛. 카페 프란스에 가자. 이놈의 머리는 빗두른 능금. 또 한 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오 페롯 서방, 굿 이브닝. 이 친구 어떠하시오? 울금향 아가씨는 이 밤에도 경사 커튼 밑에서 조시는구려. 나는 자작의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란다.
남달리 손이 휘어서 슬프구나. 나는 나라도 집도 없단다.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오 이국종 강아지야, 내 발을 빨어다오. 내 발을 빨어다오. 좀 이렇게 어떤 실험 정신 같은 것들도 나타나고, 이금배 시인께서는 가장 이 정지용 시인의 어떤 실험 정신이랄까, 조금 이렇게 독특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게 드러난 시는 어떤 예, 그러니까 그 문학사 쪽으로 보면 정지용 시인이 저거 작품 발표한 건 26년으로 돼 있고, 예. 또 그 이전에 일본 유학 시절에 이제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우선 카페 프랑스라고 하는 그 의뢰 용어에서부터 무슨 거기 나오는 보헤미안 넥타이, 뭐 루바슈카, 또 무슨 페로 서방 뭐 여러 가지들이 그 의뢰어가 남발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는 이제 후반에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우리 한국적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국적 풍경이거든요. 마지막에 구절이 이국종 강아지야 내 발을 빨아다오, 내 발을 빨아다오 이러거든요. 그 이국종 강아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면 그 우리를 정복한 이민족일 수도 있고 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우월감과 자존심 이런 걸 지킨 시가 바로 카페 프랑스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카페 프랑스의 가자라는 게 약간의 어떤 냉소 같은 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면서 그런 풍조, 그런 그 색다른 풍조의 이국적 풍조를 제시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찬양하기보다는 나중에는 그게 그 대리석 위에 닿은 내 뺨이 슬프다든지 내 손이 휘어 슬프다든지 난 나라도 집도 없다든지 자작이 하려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해가지고서 뭔가 그 우리 그 망국의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회한과 그런 분노와 비애 이런 것들을 담은 시입니다. 이 시에서 지금 이금배 선생님은 민족 정서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냉소적이고 좀 자학적이고 이런 면들이 나타나요. 근데 요 당시 그 지용은 20대 초반의 젊은이였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 밀려오던 서구적 풍조에 굉장히 그 내심, 호기심과 그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에 나오는 것은 서구를 선망하고 동경하는 그 약간의 퇴폐적인 그런 청년들의 그룹 위에 끼고 싶기도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냉소적이도 바라보기도 하는 묘한 접경이 바로 요 카페 프랑스고 이 시 읽어보면 상당히 그 겉멋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당시로 말하자면 소위 모던 보이, 젊은 청년들의 어떤 퇴폐적이면서 서구 지향적인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실험적인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정지용 시인의 독특한 실험 정신의 문학사적 의미는 어떤 거가 될까요? 정지용만이 아니라 나중에 프로 시인으로 전향한 이마도 요 1925년 6년 사이에는 이 초이제주의 시풍을 썼어요. 지용도 바로 이런 카페 프랑스와 같은 시를 썼지만은 그것이 자기 본연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향수와 같은 세계로 전향해서 자기 길을 걸어나갔다는 것이 지용의 문학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카페 프랑스 이후에 향수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군요. 이 향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상적인 고향을 그리고 이 섬세하고 독특한 작품들로 현대시의 선구자가 된 정지용 시인. 그의 문학세계의 뿌리가 되는 충북 옥천을 21회 지용문학상 수상자인 도정환 시인과 함께 찾아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물고 들에 나가시니 굳은 날도 곱게 개이고 할아버지가 도롱이를 입고 들에 나가시니 가문 날도 비가 오시네. 대자연 속에서 단련한 마음은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이는 시와 산문에 고스란히 표현된다. 현대 시문학에 큰 획을 그었던 거대한 산맥 정지용. 하지만 그는 6.25 전쟁 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었고 월북 작가로 분류되어 1988년 해금되기 전까지 그의 시는 읊어질 수 없는 시가 되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내리는 빗방울이 모여 하염없이 흘러드는 이곳.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는 이곳에서 시인 정지용은 태어났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도심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그의 생가는 그를 더욱 그립게 한다. 그 시절 넉넉한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마는 정지용의 집은 가난했다. 가세는 기울고 어려운 살림살이로 궁핍했던 어린 시절. 4대 독자였던 소년 지용은 어떤 생각을 하며 집과 학교를 오갔을까? 정지용은 훗날 유년 시절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유독 고독과 슬픔을 느꼈던 작은 체구의 감수성이 풍부했던 소년 정지용. 17, 피문고고에 입학한 그는 활발하게 문화활동을 했고 22, 유학길에 오른 정지용은 민족적 비애와 상실을 독특한 언어와 형식으로 그린 여러 편의 시를 발표한다. 그리고 유학을 마친 후 제자들을 가르쳤던 시인 정지용. 매년 5월 고향 옥천에서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용제가 열린다. 초기 작품에서 그리움의 정서를 언어 유희를 통해 보여줬던 그는 점차 세심하고 신중하게 언어를 다듬고 또 다듬었다. 감각적이고 실험적으로 문단에 충격을 주었던 그의 작품 세계는 이후 정신적인 것에 더 중심을 두며 변화하기에 이른다. 진실로 우리말을 사랑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했던 시인 정지용. 그가 노래했던 차마 잊을 수 없는 고향처럼 그는 우리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시인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영원한 고향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외로운 거긴 하지만요. 그 시 속에서 외로움이나 고뇌의 정서를 자주 느끼게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시 조약돌 같은 걸 읽어보겠습니다. 조약돌 도글도글 그는 나의 혼의 조각이러뇨. 앓는 삐에로의 설움과 첫길의 고달픈 청제비의 푸념겨운 지줄댐과 꾀집어 아직 불거오르는 피에 맺혀 비날리는 이국거리를 탄식하며 헤매노나. 조약돌 도글도글 그는 나의 혼의 조각이러뇨. 조약돌이라는 시였고요. 또 제가 좀 좋게 재밌게 읽었던 거, 재밌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말이라는 시인데요. 말아, 다락 같은 말아. 너는 짐잔도 하다마는 너는 왜 그리 슬퍼 보이니? 말아, 사람 편인 말아. 검정콩, 푸렁콩을 주마. 이 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 밤이면 먼데 달을 보며 잔다. 이런 외로움의 감정 같은 것들은 주로 어떤 때에 느낀 감정이었다고 분석이 되나요? 지용은 이제 일본 유학을 가서 경도에서 생활하는데, 고향을 이제 당연히 그리워하겠죠. 예. 그래서 그 고향을 그리는 시편을 여러 편 썼어요. 그리고 일본 생활을 나타내는 시에서도 압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압천은 경도 시내를 흘러가는 시냇물인데, 예. 이 지용이 그 압천 중류 부근에서 하숙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압천을 노래한 시에 보면은 오랑주 껍질을 씹는 나그네의 서러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여기서 오랑주 껍질이라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 오렌지 껍질 있죠. 예. 당시로서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씹으면서 정처 없이 이 압천 십리보를 걸어가는 것이 유학 시절의 지용의 모습이다. 또는 이 성류라는 시에 보면은 신라 천년의 푸른 하늘을 그리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신라의 고도 이 경주를 연상시키는데 거기서도 이 천년 전 신라 천년의 역사를 그리워하는 걸로 봐서 그런 것 속에는 어떤 민족적인 것도 들어있고 나그네로서 유학생으로서의 외로움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결집된 것이 아까 얘기한 그 향수와 같은 시로 승화돼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쏴쏴 솔소리, 물풀의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층런출 기어간 흰돌박이 고부랑 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전말이 피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무념무상의 욕심 없는 삶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이 백록담 같은 시는 어떤 문학사적인 의미가 있는가요? 이제 정지용은 이제 1935년에 그 정지용 시집이라는 그 책을 내서 문단의 명성을 드높이거든요. 그 이후 지용은 가족사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정신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네.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금강산도 가고 장수산도 가고 백록담도 가고 그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던 시문학동인 박용철도 작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백록담에 이르러서 지금 이 명경지수와 같은 백록담 흐린 물에 그 일말 그림이 들이온다 하면서 기도도 이랬더니라 이렇게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으면 맑고 투명한 세계. 그래서 정지용은 정지용 시집일 때는 감각적인 재기가 발랄한 시인이었고 후기에 이르러서 백록담 이후 시편들에서는 어떤 동양적인 정신주의적 세계를 탐구해서 이 두 권의 시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용은 문자 그대로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맑고 투명하게 사물을 관찰하고 자신의 시세계를 펼쳐 보이는 그런 시적 능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전쟁이 났을 때 행방이 묘연해지셨거든요. 그런 행방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정지용 선생의 작은 아들이 있어요. 정구인. 네. 16살 때 배자고등학교 다니는데 의용원에 갔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무슨 지방신문 기자를 하는데 네. 그분이 몇 년 전에 서울에 왔어요. 네. 아버지 정지용을 만나겠다고. 아, 그쪽에서는 여기에 예, 계신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기서는 정지용 선생이 월북했다고 그래서 시도 못 발표하고 뭐 이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동희 선생하고 가까웠어요. 김동희 선생이 저한테 몇 번 그랬어요. 지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갈 사람이 아니다. 아제 왜냐면은 그 백록담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7년이 아니고 6년에 보면은 물도 마르기 전에 애미를 여인 송아지는 운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메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백록담 올라가는데 이 어미 잃은 송아지가 말 보고도 달려가고 등산객을 쫓아가요. 근데 그러면 우린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새끼들도 우리 민족 자라는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털빛이 다른 어미 일본 외정 낚일 것을 나는 울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산을 가면서도 이 나라가 언제나 일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나 또 우리 자라난 세대들이 언제까지나 저들의 밑에 있을 젖을 먹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그만큼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애국심 같은 걸 나라 사랑 여기도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중첩되어 있는 거군요. 앞서서 이제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말씀들, 일화들을 전해주셔서 이제 참 반가웠는데요.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학사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에서의 이 정지용 시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 최동호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독자들이 이 정지용의 시를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용 시를 생각하면 이제 문학사적인 문맥에서 보자면 그 1920년대 김소월과 대비시켜서 생각해봐야 지용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김소월은 이제 음악적인 리듬에 타는 어떤 슬픔의 정서, 그것을 나름대로 탁월하게 형상했다면 정지용 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서구적이고 세련되고
한결 단단한 시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김소월 씨는 슬픔이 막 터져 나오는 슬픔이라면 정지용은 슬픔을 이미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유리창 같은 데 보면 차고 슬픈 것이 어린다. 그 눈물방울을 꼭 감각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보다 더 단단한 물질로 보여줬고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선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읽어보면 지용 씨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시를 자세히 음미해보면 당대 또는 동시대 어느 누구도 이분처럼 탁월한 언어 감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적인 감정을 표현한 시인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현대시 아버지라고 해도 그 아버지라는 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시인이 정지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좋은 말씀 덕분에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그 향수만이 아니라 정지용의 좀 깊은 시세계에 발을 담그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